오늘 60페이지 풀차례 같은데 60페이지 테마 21번 맞지요? 예. 자, 60페이지 테마 21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출문제집도 요약 정리됐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 손때가 묻은 것은 여기 필기노트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노트 같이 넣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테마 21번은 상권 분석 모형인데요.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력 모형 그랬는데 저 중력 모형은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뭐 계산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 21번이 계산 문제고 그 다음에 유사 문제 1번도 계산 문제고 유사 문제 3번도 계산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상권 분석 모형은 계산 문제를 잘 낸다는 거예요. 상권 분석 모형에서 계산 문제가 3개 나와요. 레일리가 있고 허프가 있고 캔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은 여기 테마 문제도 허프고 그 다음에 유사 문제 1번도 허프예요. 지난주에 계산 문제 진하게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테마 문제는 풀 필요 없고 유사 문제 1번을 푸는 게 더 유리합니다. 유사 문제 1번이 여기 테마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유사 문제 1번을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사 문제 1번은 지난주에 필기노트에 있었던 문제인데 유사 문제 1번은 28회 때 기출됐던 거고 필기노트는 28회 때 기출 문제를 제가 약간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이 테마 문제는 계산 문제. 제가 여기 책에 보면 계산 문제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중에 하는 계산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업 중에 지난주에 이거 했다고 뭐 했냐면 레일리도 했고 허프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는 계산 문제 나오면 풀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숫자만 바꿔서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그래요. 꼭 이렇게 형태로 나오니까 패턴을 잘 보고 무조건 맞춰야 돼요. 부담스러우면 이제 한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너무 힘들면 눈 감고 있어도 소리는 들릴 건데 귀도 막고 있어야 되겠네. 계산 문제 힘들면. 자, 유사 문제 1번을 통해서 볼 건데요. 그럼 이제 네일리 한번 볼게요. 계산 문제는 네일리는 없지만 네일리. 그럼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 나오죠. 그럼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이 나오면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2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2가지인데 이게 이제 기억나가 모르겠네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2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알아보려고 지금 말 안 해주죠. 어떤 도시, A도시, 네일리는 도시가 나왔잖아요. A도시, B도시.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의 크기는 인구,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비례, 반비례. 이게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 안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가 2개 있으면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그러면서 지난주에 서울하고 수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원 쪽에 가깝게 있다, 작은 도시 가깝게 있다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2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제가. 여기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A도시,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럼 네일리가 연구한 것은 A도시가, B도시가 이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시장 점유율, 흡입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계산 문제. 여기는 이제 이건 2번 계산 문제는 최초로 지금 이거는 허프지만 네일리의 계산 문제 요거 17회 때 네일리의 계산 문제가 처음으로 나와요. 17회 때. 그럼 17회 때 나오면서 이 그림을 줬어요. 이 그림을 주면서 물어봤던 게 계산 문제는 1번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봐라. 점유율 이렇게. 이제 여기에 시장 점유율 이제 흡입률 이렇게도 해요. 흡입률 이렇게. 이거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도시의 유인 인구수. 곧 주무시겠다 이제. 나그네지잖아요. 나른해집니다. 생체 리듬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하겠죠. 저도 수업할 때 보면 이렇게 너그네진다 이렇게 뭐 이럴 때가 있다고. 제가 지금 그런 상태가 들어가려고 한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밥 먹고 나면 좀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여러분 크게 들어간 게 제가 힘들어서 크게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도 그런 상태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나그네져 앉아있으면 더 그래. 여러분 더 힘들 거란 말이야. 이제 좀 있으면 졸아 이제. 이제 분명히 저런 분이 계실 거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는 내용도 힘드는데 모르는 내용을 하고 있고 앉아있고 밥은 먹었지 짜증은 나지 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러지 계산을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A도시 유인인구수는 A도시 시장 점유율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이론적으로 기억할 건 이 두 가지고 계산 문제도 두 가지인데 근데 계산 문제 A도시 시장 점유율 A도시 유인인구수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흡입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A도시가 40만이다. 인구가 40만. 그 다음에 A도시부터 C도시까지 거리가 10km다. 그럼 A도시 흡입력은 어떻게 돼요? 10의 제곱분의 40만. 그렇게 출발해서 이 두 개를 구하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 책은 네일리의 소멸 법칙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게 소멸 법칙이고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가면 허프의 확률 모형 이걸 중력 모형이라고 해요. 중력 모형 또는 중심지 이론 그렇습니다. 저기 중력 모형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테마 문제 보면 테마에 중력 모형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일리는 이론도 2개, 계산 문제도 2개. 허프는 이론 3개, 계산 문제도 3개. 이렇게. 그럼 네일리와 허프가 주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컨버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컨버스는 이제 여기 문제집 61쪽 유사 문제 3번에 있잖아요. 컨버스. 그 컨버스가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작년에 냈던 거야. 컨버스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하나, 계산 문제도 하나야. 근데 자주 출제되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컨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네일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허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컨버스라는 사람은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공부할 것 딱 하나,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계산 문제도 하나. 네일리는 2개, 허프는 3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 이 계산 문제가 시험은 가장 잘 나와요. 이게 지금 허프의 확률 모형이잖아요. 28회 때.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27회 때 나왔어요. 27회 때. 가장 최근에는 네일리의 소멸 법칙 27회 때, 허프의 확률 모형 28회 때 이렇게 그 뒤로는 이제 안 내다가 작년에 32회 때 둘 중에 하나 낼 줄 알았는데 컨버스를 낸 거야. 컨버스는 1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유사 문제 3번 있잖아요. 1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2회 때 작년에 10몇 년 만에 나온 거죠. 이렇게 여기 컨버스 여기 이제 18회 때 나오고 작년에 나왔고 이것도 좀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컨버스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두 개 네일리하고 허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유사 문제 이제 요 1번을 통해서 허프의 확률 모형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일리는 이 두 가지인데 허프는 이제 계산 문제를 3개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네일리는 도시가 나오고 허프는 매장이 나와요. 매장. 그럼 허프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걸 보면 여기 소비자가 이렇게 있다. 구별하고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매장이 있으면 여기가 A 매장이라 하고 B 매장이라 하고 C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A 매장까지 몇 퍼센트 쇼핑 가는가 그것을 확률을 하겠다고 확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이 A 매장까지 쇼핑 갈 때 그 확률은 세 가지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거수면. 기억나시죠? 그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첫 번째야. 거수면.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소비자들은 A 매장에 이제 특정 매장에 쇼핑할 때 그 소비 패턴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큰 매장이 생기면 그곳으로 간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간 마찰 기수라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라고 이렇게. 유사 문제 2번은 공간 마찰 기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유사 문제 2번에 동그라미 2번 공간 마찰 기수.
3번 공간 맞춰기수,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사 문제 2번이 30회 때 나왔는데 그건 공간 마찰기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별도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계산 문제는 첫 번째 여기 네일 봐봐요. 네일은 A, B 도시가 나오거든. 그래서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흡입률 구하라고 B 도시 흡입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허프는 도시가 아니라 매장이에요. A, B, C 이렇게 매장. 그럼 이제 허프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소비자가 A 매장에 할인점 A에 쇼핑할 확률을 물어본다고. 그럼 확률 몇 %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요? 물어보는데 순서는 다른 거 봐요. X지역 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하는 확률. 그 확률이 이거라고. 확률이 여기 시장 점유율이라고. 여기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도시 유인인구수인데 내일리는 허프는 여기다 써보면 허프는 도시가 나옵니까? 매장이 나옵니까? 매장. A 매장의 확률인데 이 확률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소리야. 시장 점유율. 그럼 시장 점유율이면 얘하고 똑같게 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A 매장의 이용객수. 이 A 매장 이용객수는 소비자가 1000명 있으면 이 1000명이 A 매장에 몇 명이 갑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A 매장의 매출액을 한번 추정해보자. A 매장은 매출액이 얼마 될 것인가? A 매장은 추정 매출액. 추정 매출액.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그럼 1번, 2번은, 허프의 1번, 2번은 네일리의 1번, 2번하고 똑같아요. 그럼 3번만 허프는 하나 추가되는 거라고. 3번만.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수 인적이 있으면 거리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공감, 마찰 교수. 이렇게 세 가지. 이론적으로 공부할 거. 그 다음에는 여기 계산 문제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봐봐요. 아직 계산하지 않았지만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A 매장, B 매장, C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매출액을 계산해낼 수 있다. 매출을 계산할 수 있다니까요. 매출액을. 그럼 유사 문제 2번의 1번 지문 봐봐요. 2번의 1번 지문. 중용 모형을 활용하여 허프의 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OX? 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론하고 지금 계산 문제하고 같이 번갈아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문제가 뭐 안 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 아, 네일리는 공부할 게 이렇게 두 가지구나. 허프는 세 가지구나. 캔버스는 하나하나라고. 캔버스는 하나하나. 자, 이렇게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허프의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셋 중에서 그럼 허프의 계산 문제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네일리하고 똑같다. 하나만 추가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산 문제를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이걸 뭘 구하겠냐면 두 가지. 할인점 A를 방문한 확률 구하겠어요. 자, 그럼 갑시다. 1번. A 매장, A 할인점이죠? A의 확률. 소비자가 A 매장의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하는가? 네일리를 생각해봐요. 네일리는 이렇게 했어요. A 매장의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으면 그 A 도시의 흡입력이 있어서 흡입력. 그 흡입력은 A의 흡입력은 어떻게 구했냐면 A까지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A 도시의 크기, 인구수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러다가 똑같게 이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도 A 매장의 쇼핑갈 확률을 구하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4,000명 있는 거죠. 이렇게 4,000명. 근데 이 주변에 매장이 3개 있는 거라고. A 할인점이 있고 B 할인점이 있고 C 할인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이 몇 %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A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 거고 B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끌어들이는 힘이 만약에 이게 70이고 B는 20이고 C는 10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전체 힘이 몇입니까? 100. 그 중에서 A가 70이죠.
그럼 A에 갈 확률은 몇 퍼센트? 70% 그거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눈만 크게 뜨면 되는데. 눈을 크게 안 뜨니까? 그럼 A의 확률을 구해봐요. A의 힘이 나와야 되고, B의 힘이 나와야 되고, C의 힘이 나와야 되겠죠. 매장이 두 개밖에 없으면, A, B 두 개밖에 없으면 A, B 두 개만 하면 된다고. 세 개 나오면 세 개, 네 개 나오면 네 개. 선생님 5개 나오면 어떡해요? 출제자 그렇게 5개 안 줘요. 5개 나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3개 정도밖에 안 준다고. 그럼 이제 갈게요. A 매장 힘, A 매장까지 거리 몇 킬로입니까? 5km. 5의 제곱. 5의 제곱. 그 다음에 저 면적 얼마입니까? 500. 이렇게. 플러스 B가 나와야지. B까지 거리는 10km. 10의 제곱. 그 다음에 300. 플러스 C까지 거리 15km. 15의 제곱. 450. A의 힘, B의 힘, C의 힘. 요 세 개 더하면 전체 힘.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A. 5의 제곱 500. 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500을 5의 제곱. 5의 제곱은 25. 25. 그래서 이건 20. 500을 25로 나누니까 300을 100으로 나눴습니다. 300을 10의 제곱 100이니까 그러면 3이라고 3. 450을 15의 제곱으로 나누면 2. 이렇게. 그러니까 A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은 20이고 B는 3이고 C는 2고 A가 가장 끌어들이는 힘이 커요. 왜 그런가 잘 봐봐요. 자, 이 매장이 크면 클수록 소비자가 많이 가죠. A가 매장이 가장 커요. 면적이. 세계에 비해서. 그 다음에 가까우면 많이 가죠. A가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A가 면적도 크고 가까우니까 A로 가장 많이 가는 거야. 80%가 가는 거야. 80% 이게. 여기 80% 된다고 봐봐요. 요 전체를 더하면 25야. 25. 근데 여기가 20이죠. 20. 그러면 80%. 그럼 A 매장이 쇼핑 갈 확률은 몇 퍼센트? 80% 이렇게 되는 거야. 80%. 요거 하는 거야. 꼭 이렇게 된다고, 패턴이.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 2라고 썼죠? 요 2가 공간 마찰 계수라는 거예요. 아직 공간 마찰 계수 안 배웠어요. 내일리는 공간 마찰 계수란 말이 없어. 허프만 있는 거예요, 허프가.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가 2라고 나오면 여기가 2승이야. 근데 공간 마찰 계수가 3이라고 나오면 여기는 3승이야, 3승. 3승. 그러니까 공간 마찰 계수가 주어진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좀 이따 제가 좀 언급하겠지만 이 공간 마찰 계수는 매장마다 다르다고, 매장마다. 그러면 A 매장이 공간 마찰 계수가 2고 B는 3이고 C 매장은 4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2승, 3승, 4승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의미하셨죠? 자,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80%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 구했습니다. 두 번째 뭘 보라 하냐면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 구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2번은 뭘 구하겠냐면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 매출을 추정해봐. 추정 매출액을 구해봐라.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간단해요. 봐봐요. 왜 간단하냐면 그럼 할인점 A에 몇 명이 갈 건가? 할인점 A를 한 명도 안 간다고 봐요. 그럼 매출액은 빵이지, 빵. 그러면 할인점 A에 10명이 간다고 봐요. 10명. 그럼 10명이 가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다고 봐요. 100만 원. 그럼 할인점 A의 매출액은 얼마일까? 1000만 원.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용객 수가 나와야지. 이용객 수. A의 할인점 A의 이용객 수 10명. 10명이다. 만약에 10명이다. 여기에다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다. 그럼 10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 100만 원이 소비 지출액이야. 소비 지출액. 1인당 소비 지출액. 1인당 소비 지출액 이렇게 한다고. 근데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준다고 여기 봐요.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얼마다? 35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이용객 수. 이용객 수 구해야 돼. 아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여기 이용객 수 나오잖아요. 이용객 수 이렇게. 이용객 수.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은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1번, 2번 물어보거나 1번, 3번 물어보거나 2번, 3번 물어보거나. 근데 출제자가 요 3번 물어보잖아요. 3번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을 구하려면 먼저 이용객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1인당 소비 지출액을 곱해주면 돼요. 이건 줄 거니까 시험지에서. 그럼 이용객수를 알려면 2번 알려면 1번 알아야 돼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추정 매출액 물어보면 1번도 알아야 되고 2번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 매출액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물어본 거랑 똑같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추정 매출액은 이용객수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용객수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용객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용객수. A의 이용객수. 그럼 A의 이용객수는 소비자가 몇 명이요? 4,000명인데 그 중에서 80%가 A 매장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A의 이용객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A의 확률 80%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 수는 얼마입니까? 4,000명. 그 중에서 80% 0.8. 그럼 3,200명이 A 매장을 간다는 소리잖아요. 3,200명이. 그럼 여기 나왔네. 3,200명 곱하기 1인당 35만 원. 끝났잖아요. 그러면 얼마? 이게 11억 2천만 원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답 몇 번이요? 2번이네, 2번. 패턴을 보라고 어떻게 푸는가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풀면 되니까 꼭 이렇게 나오니까. 패턴은 이렇게. 다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 계수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 거기에 따라간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 계산 문제 나오면 세 가지 물어본다. 특정 매장에 A 매장에 B 매장에 C 매장에 확률, 가락률, 다른 말로 시장 점유율, 이 확률을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래요. 시장 점유율을 구해봐라. 그러면 A의 힘, B의 힘, A, B밖에 없다. 그러면 A, B 힘만 하고 그 위에 A가 올라간다. 다만 공간 마찰 계수가 3이면 3승, 거리에 3승이고 2면 2승이라 한다. 공간 마찰 계수는 매장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이 계산 문제 나오면 반드시 공간 마찰 계수를 확인해야 된다. 공간 마찰 계수를 확인 안 해버리면 틀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용객수를 구하라고 나오면 그러면 소비자 수에다가 A 매장의 확률 곱해주면 된다. 다만 여기 이제 이용객수 구할 때 단서를 가끔 주죠. 단서 확인해야 돼. 단서 확인. 그럼 단서 확인은 어떤 식으로 단서를 주냐면 여기 보면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에 들어가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뭐라 하냐면 모두 구매자인데 A, B, C에서 80%만 구매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비자 전부 다가 A, B, C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80%만 구매한다. 이런 단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단서를 주면 여기 구할 때 소비자 수 4,000명 곱하기 0.8을 먼저 하는 거야. 이 단서를 곱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0.8을 곱해준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용객수 나오면 허프든 네일리든 이용객수 나오면 무조건 단서 본다. 단서. 그럼 이 문제는 단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필기노트는 여기 그대로 준데 여기다가 단서를 제가 줬다고. 단서를 그렇게. 됐습니까? 됐어. 이제 이 정도. 그 다음에 테마 문제를 여번에 한번 풀어보시라고. 풀어보시다가 안 풀리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제 2번 문제를 볼 겁니다. 자, 유사 문제 2번. 자, 틀린 거 그랬는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제 어차피 집에 가면 가물가물하지만 자, 오늘 들었으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특정 매장의 쇼핑갈 확률은 거수면으로 결정된다. 거리, 수, 경제면의 수, 면적으로 결정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 대형 마트가 생긴다면 그걸로 간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 마찰 계수. 여기 이제 공간 마찰 계수 또는 거리 마찰 계수.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유사 문제 2번은 공간 마찰 계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사 문제 2번 좀 가봅시다. 유사 문제 2번 틀린 거 그랬어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 물어보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잖아요. 1번이 뭐였어요? 거수면. 2번은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그대로 간다. 이런 내용을 물어본다는 소리야. 근데 이 문제는 대부분 공간 마찰 계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공간 마찰 계수에 대해서. 그럼 공간 마찰 계수가 2번부터 해서 5번까지고 1번은 공간 마찰 계수 아니에요.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상권이 어느 정도 큰가? 그럼 아까 매장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권이 가장 큰 게 어디였습니까? A.
A. 그러면 A의 추정 매출액, 매출액을 추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매출을 추정했다.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OX? O? 1번 O. 자, 2번. 모형의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이나 소비품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공간 마찰 계수가 뭔가?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고, 여기 매장 A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B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리만 본다면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 멀리? 가까운 곳에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면적만 본다면 면적이 큰 곳으로 간다는 소리야. 근데 A 매장, B 매장 거리가 10km 똑같아. 똑같은데 어떤 게 달라지냐면 이 교통 조건이 달라요. A 매장까지는 직선 도로, 포장되어 있고 차가 다녀요. 근데 B 매장까지는 10km는 10km인데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산이 이렇게 조그만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A 매장 갈 때는 어떠한 마찰도 없이 자연스럽게 간다고. 근데 B 매장 갈 때는 하천이, 산맥이 소비자한테 부담을 줘요. 그 부담을 공간 마찰이라고 그래. 공간 마찰. 그 공간 마찰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게 공간 마찰 계수야. 그러면 소비자가 A 매장, B 매장 거리는 똑같은데, 근데 B 매장 갈 때 훨씬 더 부담을 크게 넣고요. 그러니까 마찰이 크다는 소리야. 마찰이 크다. 그걸 공간 마찰이라고 하고, 그 마찰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게 공간 마찰 계수인데, A 매장까지 마찰 계수가 2다. 그 부담은 2를 느낀다는 소리고, 그 B 매장까지는 갈 때 공간 마찰 계수가 2보다 클까 작을까? 크겠죠. 그렇죠? 그걸 공간 마찰 계수라고 해요. 그럼 이게 3이다.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소비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그곳에 갈 확률은 줄어든다. 이런 뜻이라고. 그게 공간 마찰 계수. 자,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가 뭐냐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갈 때 하천, 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공간 마찰, 그 숫자로 표시한 게 마찰 계수.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는 이게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공간 마찰. 어떻게 좋아질까? 공간 마찰이. 여기 B 매장까지가 지금 도로가 없고 하천이 있고 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포장도로를 딱 만들어줘요. 요 산도 조그만 산도 없애버리고 요 도로, 요 하천도 여기 달이 나서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찰의 정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마찰 계수는 달라지겠죠. 그거잖아요. 그럼 봐요. 2번 모형의 공간 마찰 계수는, 이 모형은 허프의 확률 모형의 그 말이야.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지는 거지. 자, 그다음에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값이다. 이걸 좀 여러분 유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B 매장까지가 이제 포장 안 됐고 원래 상태에 하천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다 이봐요. 그럼 마찰의 정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이 B 매장에서 무슨 상품을 파는가에 따라서 마찰의 정도가 달라져요. 어떤 상품에 따라 파는가에 따라서. 그럼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취급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A 매장에서 전문품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의품을 팔 수 있어요. 편의품이 일상용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데 좀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전문품과 편의품이 무슨 뜻인가 말해볼게요. 편의품은 일상용품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뭐 두부 이런 것도 편의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품이 뭐가 전문품이냐면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용, 노력, 시간을 아끼지 않는 거, 그게 전문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품을 사러 갈 때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는 소리야. 룰루랄라 내가 원하는 거 사러 간다 이 소리야. 근데 이 편의품을 사러 갈 때 하천 건너고 그다음에 산 넘어간다. 나 두부 안 먹고 말지 못 가겠다. 짜증이 확 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매장 갈 때 짜증이 나면 마찰이 크다는 소리야. 룰루랄라 하고 가면 마찰은 작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전문품은 그걸 사기 위해서 기꺼이 거기 가는 거야.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의미하셨죠? 핸드폰 없는 친구가 핸드폰이 다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20km 걸어가서 사와라. 그러면 20km 걸어갈 수 있다는 거야. 룰루랄라 하면서. 그게 전문품이야. 근데 20km 걸어가서 두부 한 마 사와라.
때려 죽인도 안 간다 그러지. 아버지가 너 죽인다기도 안 간다 그러지. 그거야 그거. 그러면 B매장에서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따라서 마찰의 정도는 달라진다. OX? O야, O.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여기 이제 2번은 됐고,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이건 되셨죠? 두 분야 핸드폰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마찰의 정도는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누르라 하면 마찰이 적은 거고, 짜증내서 가면 마찰이 큰 거고, 이런 뜻이잖아요. 자, 3번.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허브의 확률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마찰 계수가 먼저 주어져야 돼. 마찰 계수가 없으면 모형을 적용할 수 없음. 그래서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자, 4번. 교통 조건이 나빠질 경우 마찰 계수는 커질까 작을까? 커지겠죠. 그 반대로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지겠지. 자, 이제 5번이 쟁점이에요. 그럼 전문품인 점인 경우는 일상용품 점보다 공간 마찰 계수는 거리 마찰 계수라 해요. 거리가 주는 마찰의 정도니까. 공간 마찰 계수가 크다. 여기에 틀렸어요. 누르랄라 하고 간다. 그럼 마찰이 적은 거야. 전문품은 누르랄라 하면서 가요. 근데 일상용품은 짜증이 확 내면서 간다고. 그럼 마찰의 정도가 두부가 더 크다는 소리야. 그럼 5번. 전문품하고 일상용품 중에서 마찰의 정도가 큰 것은 뭡니까? 일상용품이야. 일상용품.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약간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이. 공간 마찰의 정도가.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 공간 마찰의 계수가 무엇인가, 몇인가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하는 거야. A 매장은 마찰 계수 3, 그러면 3을 적용하고, B 매장이 2, 그러면 2를 적용하고, 이렇게. A 매장이 공간 마찰 계수 3, B 매장은 2, 그러면 소비자가 어디로 많이 갈까? A는 마찰 계수가 3이고, B는 2라면 어디로? B로 많이 가지. 마찰의 정도가 작은 걸로 가야 되니까. 자, 됐습니다.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 계수에 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고요. 너무 많이 했는데 시간을. 허프의 확률 모형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것은 나오면 다 맞추라는 소리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 계산 문제는 A 매장의 확률을 구해봐라. 두 번째, A 매장의 이용객수 구해봐라. A 매장의 이용객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A 매장의 확률. 다만 단서가 있는가 잘 봐라. 세 번째, A 매장의 추적 매출을 구해봐라. 그러면 A 매장의 이용객수 구하고 거기에 1인당 소비 지출액을 곱해주면 된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요 캔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캔버스.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공식.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은 약간 떨어집니다. 캔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요.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A 도시하고 B 도시의 거리가 10km예요. 10km. 그러면 정 가운데가 5km란 말이에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이제 A 도시 크기가 인구가 40만이고 인구 40만 명이고 B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상권의 경계는 A 도시 제일 가까울 겁니까? B 도시 가깝게? B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아까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에서 네일리는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네일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일리가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게 네일리가 말한 거예요. 이게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이걸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것을 중력이라고 돼요. 중력 법칙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럼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하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결정된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니까 여기가 가운데고 이쯤에서 결정될 거라고. 이쯤에서. A 도시하고 B 도시가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가운데란 말이에요. 근데 B 도시가 작으니까 상권의 경계는 이쯤에서 결정된다고. 자, 여기다 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어딘가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말한 사람이 네일리예요. 네일리. 근데 이걸
이 네일리가 했던 이 이론을 캔버스라는 사람이 이걸 수정을 해요. 수정해서 정확하게 상권의 경계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내요. 그걸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분기점 설정식. 그럼 캔버스는 이제 기억할 게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캔버스 분기점 설정식인데 이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을 뭐라 그러냐면 신 또는 수정, 소매, 인력법칙, 소매, 중력법칙 이렇게 한다고. 여기 타이틀 봐봐요. 소매 인력법칙은 누구 겁니까? 네일리. 근데 캔버스가 소매 인력법칙을 수정했다는 소리야. 새로운 소매 인력법칙을 만들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캔버스가 공식을 하나 내는데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정확하게 상권의 경계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야. 그걸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이걸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캔버스가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 나오면 캔버스는 네일리의 소멸 법칙을 수정하여 상권의 경계가 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 이론을 수정했다. OX? O. 그것밖에 안 낸다고. 그리고는 계산 문제야. 그럼 이제 계산 문제 내는데 뭘 내냐면 이제 요거 이제 의미 아셨으니까 그럼 계산 문제 내는데 이렇게 주면서 상권의 경기가 어디냐고 한다고. 그럼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여기 A 도시가 있고 자 B 도시가 있는 거요. 이제 요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B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B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A 도시와 B 도시의 거리가 지금 30km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30km. 그러면 A 도시와 B 도시가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15km 지점이에요. 맞죠? 15km 지점이란 말이에요. 15km. 이렇게 15km 지점인데, 근데 A가 인구가 64만 명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도시는 얼마요? 16만 명이에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A 도시 가깝게, B 도시 가깝게. B 도시가. 거기까지가 네일리가 한 말이에요. 근데 네일리 한 말을 캔버스가 좋아.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상권의 경계가 어딘가를 계산해 내겠다. 그래서 캔버스가 연구를 통해서 수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캔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게 분기점 설정식이야. 기초할 때 A 도시와 B 도시 상권의 경계 지점은 A 도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A 도시로부터 얼마만 떨어졌냐면 15km를 넘어가야 돼. 두 도시가 똑같으면 크기가 똑같으면 15km 지점이죠. 그런데 B 도시가 더 적기 때문에 A 도시에서 멀리 가야 돼. B 도시 가깝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디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요건 답이 안 돼. 요것도 답이 안 돼. 요것도 답이 안 된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1번하고 2번이 답이 되려면 그러면 A 도시가 작아야 돼. 그래야 A 도시 가깝게 있겠지. 요거는 B 도시가 작기 때문에 B 도시에 가깝게 있으려면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나는 1번, 2번, 3번 찍어야 되겠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버린 거지. 요 3번이 답이 되려면 그러면 64만 그러면 3번이 답이야. 64만 똑같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야. 아니 4번 아니면 5번이라고. 그럼 여기 어딘가 이제 답은 4번인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캔버스가 수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캔버스의 분기점 모형, 분기점 설정식이라고 한다고. 자, 제가 이제 공식을 한번 써볼 거니까 지랄 같아요. 이제 캔버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캔버스가 만들었는데 A 도시로부터 분기점 어디냐 계산하는 공식 만들어요. 근데 공식 만들어 이렇게 해요. 두 도시의 거리 1 플러스 루트 A의 크기 B의 크기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 공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캔버스가. 이걸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이라고 그래. 여기다 대입하면 어느 지점인가 나온다고. 자, 대입해 봅시다. 이거 알아도 대입해도 문제를 풀기가 좀 난해하게 뒀어요. 이 문제는. 자, A, B 도시 거리 몇 킬로입니까? 30km. 1 플러스 루트 A 도시 크기는 얼마입니까? 64만. 64라고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64만 16만이니까 얘가 0자 다 없애고 64, 16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못 풀려.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 숫자를 나누면 돼. 그럼 얘를 풀면 30, 1 플러스 루트 0.25가 나와요. 그럼 0.25는 0.5 곱하기 0.5예요. 그럼 0.25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쓰면 1 플러스 루트 0.5의 2승 그 다음에 30이에요. 그럼 루트하고 이 제곱근하고 없어져요. 미쳐버리겠죠? 그러면 30 1 플러스 0.5예요. 그럼 30을 1.5로 나누는 사례예요. 그럼 몇일까요? 20이에요. 20. A 매장으로부터 20km 지점이 되는 거예요. 20km 지점이. 되겠습니까? 와, 미쳐버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푸는 거요. 자, 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라고요. 자, 됐고, 이제 허프. 캔버스보다는 허프, 아까 했던 허프. 유사문제 그 1번에서 허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테마 22로 갑시다. 여기서부터 정책론. 여기서부터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자, 테마 22번의 타이틀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첫 번째,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두 번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세 번째,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한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테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8회 때 나왔으니까 오래전의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낸 것은 이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래요. 1번,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2번, 공공재와 예부 효과라. 공공재나 예부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시장이 실패한다고 오늘 배웠어요.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3번, 토지용 기준은. 토지용 기준은 네 토지인데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제가 염색공장 지어버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게 토지용 규제. 자, 4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실패야. 정부의 실패.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비입을 합니다. 비입을 하는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죠. 정보가 불안전.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안전하면 그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잘못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에요.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OX, X.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다. 시장이 실패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고, 뭐 유사 문제는 매우 쉬워요. 자, 유사 문제 1번. 이제 여기 칠판에 없으니까 유사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17대 나왔네. 1번. 칠판에 없어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다. 2번.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 개발할 수 있다. 3번. 부의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의효과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이 잘못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 부담금 부과하고 세금 부과하고 이렇게 규제했죠. 그렇잖아요. 4번. 공원 등과 같은 공원 공공재죠. 공원, 도로 이런 게 공공재라고 했잖아요.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직접 만든다. 그 말이죠. 5번.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중산층 이상이면 그러면 정부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돈이 있으니까 다 주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산층 이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주택 사기가 곤란하니까 정부가 이걸 이제 설정을 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거지.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저소득자들, 무주택자들에게 최저 주거 기준, 최소한 이 정도의 주거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걸 설정하는 거지. 중산층한테 설정할 필요가 없죠. 자, 2번으로 갑시다. 2번은 칠판에 있네요. 자, 2번 뭐라고 나왔냐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하니까 개입해. 시장이 실패하니까. 그러면
토지 자원의 비효율성,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잖아요. 그럼 자원 배분이 잘못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투기가 발생하는데 개입해야 되잖아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택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되잖아요.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어느 지역에 막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난개발해서 사람들 많이 사는데 도로 같은 것이 안 만들어지면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그럼 기반시설 정부가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개입해야 돼. 5번, 개발 부담금의 부과. 개발 부담금의 부과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지 개입하는 이유가 아니죠. 원인이 아니죠. 잘 봐봐요. 여기 근거, 원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을 물어보니까 원인. 그 원인이 아닌 것 그러잖아요. 개발 부담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니라 개입하는 방법이야, 방법. 요거는 개입 방법이라고. 개입 방법이지 요건 근거가 되는 게 아니지. 개입 방법이죠. 그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까요? 뭐 크게 이거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3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옳은 것을 모두 그렇습니다. 기업,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공공재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하죠.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근거가 된다. 니은,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OX, X,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부동산 조세는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소득 재분배는 안 되는데 세금 가지고 소득 재분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게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니을,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이런 뜻이에요. 공공복리,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저 옳은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니은만 틀려고 다 옳은 말이네. 기억 옳은 말, 디귿 옳은 말, 니을 옳은 말.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밑에 4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자, 이제 테마 23으로 가서 공공재 갑니다. 공공재. 공공재 그런 나오면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포인트가 B자가 있는가 없는가.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 다음에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됐죠?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30회 때 나왔네. 1번,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소비할 때 비경합적이다. 비경합성. 맞네. 2번,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자, 지금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 응? 자, 넘어가 봐요. 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니까 지금. 3번, 무임승차와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재는 돈 내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다. 비배제성, 그게 무임승차. 그래서 시장이 실패. 4번, 정부 생산을 시장국에 맡기면 많이 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있다. 5번,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맞습니까? 비배제성이 무임승차야. 무임승차. 그 무임승차는 돈 내지 않고 버스 타는 거잖아요. 그럼 비배제성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5죠. 그럼 1번 명백하게 옳은 말이고 5번도 그렇고 3번, 4번 옳은 말이에요. 2번이 틀렸죠. 야, 여러분, 요 비내구재가 무슨 말일까요? 내구재는 무슨 말일까? 내구재? 내구재. 내구재의 반대가 뭘까요? 내구재 반대가 단용재예요. 단용재.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난 것을 단용재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단용재는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난 마스크 같은 게 단용재야. 그럼 내구재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어요.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가로등, 등대 이런 것들이 공공재입니다. 그럼 공공재는 비내구재입니까? 대부분이 내구재입니까? 내구재예요. 내구재. 대부분이 내구재면 돼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비내구재가 아니에요. 비내구재에 해당되면 틀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여기 정부만 꼭 생산 비용을 부담하진 않아요.
거기 지역에 혜택 보는 사람들이 일부가 낼 수도 있어요. 공공재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공공재는 이게 좀 어렵게 하는데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가 있고 혼합 공공재가 있고 이렇게 복잡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던 게 순수 공공재야. 순수 공공재는 소비할 때 돈 전혀 안 낸다. 소비할 때 싸우지 않는다. 이런 게 순수 공공재인데 혼합 공공재는 이게 약간 혼합된 거라고. 그러니까 공공재 그러면 순수 공공재만 하는 게 아니라 혼합 공공재 있는데 혼합 공공재는 소비자가 일부를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부만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가장 적정해요? 2번이 가장 적정합니다. 자, 이제요. 유산 문제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 할 건데, 자, 유산 문제 거기 2번 봐봐요. 유산 문제 1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답 두 개 다 2번이에요. 유산 문제 1번, 답 2번, 유산 문제 3번도 2번이요. 그럼 한번 읽어보면 똑같게 돼요. 똑같아. 유산 문제 1번에 2번은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뭘? 공공재를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과소니까. 유산 문제 3번에 2번 봐봐요.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충분하게 생산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면 과소 생산, 그 다음에 빗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가봐요. 2번 문제가 최근에 감정평가단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공공재가 시장이 실패하죠. 맞잖아요. 공공재는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한다고. 그럼 왜 공공재는 시장에서 안 만들까? 왜 공공재는 현대나 삼성에서 안 만들까? 그 말이야, 그 말. 왜 안 만들어요? 돈 안 되니까. 돈 안 되니까 뭐예요? 무임승차. 그러니까 무임승차 때문에 안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 2번에 공공재의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즉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만큼 안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유가. 그것은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공공재 만들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현대나 삼성이 다 만들어낸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다가 뭔 말이에요? 무임승차. 우리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됐습니다. 자, 테마 24번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